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많이 반등을 하면서 안심하고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 흐름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갈까 모두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저희는 이제 그 상황들 읽어보면서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좀 측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특별히 빅테크, 그리고 많이 빠졌던 반도체, 그리고 은행, 헬스케어, 그 다음에 유가 관련 정유 관련 주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부동산 쪽만 안 좋았죠. 네, 부동산 쪽만 안 좋은데 부동산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안 좋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휴, 한숨 돌릴 수 있겠는걸 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미국은 심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심리도도 중립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중립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들은 비둘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 주말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지금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점이다. 스텝 다운 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과도한 게 긴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중한 필요가 있는 정책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둘기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둘기가 첫 번째 비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연준 부의장께서도 그 라이얼 브레이너드 아닌가? 맞나? 네, 이름이 이제 헷갈리네요. 그분께서도 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분께서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들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75bp 인상을 할 수 있지만 영원히 75bp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50b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혹시 페드와치가 준비되었으면 페드와치 상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페드와치에서 보면 다음 달 전망치가 좀 떨어졌어요. 네, 다음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치가 압도적으로 그 75bp 쪽으로 흘러갔다가 이제는 12월 달에 75bp를 못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금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두 가지였어요. 이런 그 비둘기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예 까놓고, 야, 이번에 75bp 하면 조금 스텝을 조절할 수도 있겠는걸?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했다고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야? 그건 아닌데, 지난번 6월 달에 우리 다 50bp, 저도 50bp 얘기했었죠. 다 50bp 올리겠다고 막 다들 얘기할 때 갑자기 더들리 전 연은 총재와 그다음 또 누가 얘기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75bp 인상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75bp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아주 그때부터 지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기사를 쓰셨던 분이 또 이번에 썼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페드와치 흐름들을 살펴보면, 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요번 11월 달의 목표치입니다. 이게 3.75에서 4.0을 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자, 근데 요 다음 거 보도록 하죠. 네, 11월 달 보면 요 위인가? 왜 안 눌러지지? 네, 그거는 잘 안 보여가지고, 12월 달, 디셈버 그거 맞습니다. 네, 디셈버 저거 맞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종 연말 금리를 4.50에서 4.75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 보시면 절반으로 떨어지고 4.25에서 4.50이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제가 날라리 지수라고 표현해 준 것처럼 심리 지수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거. 그렇긴 해도 그러니까 심리가 그만큼 안정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심리가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채권 시장에서의 문제가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좀 이상한 흐름들이 있었죠. 미국 채권 시장이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채권 시장의 수급이 무너졌다. 수급이 무너진 것 같다. 이거는 패닉 중에 패닉이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3일 연속인가 10bp 이상 빵빵빵 뛰었어요. 이건 진짜 아니지. 채권 약세, 채권 금리 상승할 거야 라고 매일같이 얘기해오던 각도기 입장에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패닉인데? 라는 표현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집어서 정기예금하세요, 채권 사세요 라고 주식쟁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각방꿀이다. 각도기가 채권 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식시장 오를 모양이다. 막 이렇게 맞는 예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어쨌든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지난주에? 네, 바이뱅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무부가 채권을 사주겠다. 그럼 누구 때문에 채권을 사주겠다는 거죠? 아마도 외국 투자자들 때문에 그러겠죠? 외국 투자자들. 근데 외국 투자자들 중에 누가 제일 셀까요? 그게 일본 투자자들. 일본 엔화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 엔화가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을 벌어졌나.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완전히 절벽 만들었죠. 그 절벽 만들기 전에 한 달간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이게 한 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한 달의 흐름. 자, 1년짜리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이게 거꾸로 보셔야 돼요. 가치 하락입니다. 110엔에서부터 지금 150엔까지 줄다름을 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드디어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개입을 했죠.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폭포처럼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금식으로 올라. 근데 되게 급하죠. 일본은. 왜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이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YCC라는 0.25% 막아야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0.25% 이상으로 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막겠어요? 달러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달러 대 엔을 강세를 만들어주려면. 그러니까 달러를 팔면 뭘 팔겠어요? 달러가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그 금고에서 꺼내서 확 던지나? 그거 아닙니다. 국채를 팔겠죠? 네, 국채를 팝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국채를 팔게 되면 미국에서는 국채를 받아줄 세력이 어떻게 된다? 애매해지는 거죠. 제일 많은 국채를 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기서 사줄 세력이 없으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나? 난리가 난다. 그 난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패닉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10년 국채금리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국채금리 흐름 살펴보면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게 보여져요. 지금 자, 요게 금리가 얼마였냐면 미쳤어. 요게 4.3이 넘어요. 4.33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죠. 자, 1주간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피를 토한 거죠. 3.9에서부터 쫙 4.33까지 올라간 거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흐름인지 자주 보여드리는데, 자, 보세요. 얼마나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채권 시장 폭락을 거듭한 겁니다. 예, 이게 한 달짜리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자리 잡힐지 모르는데 이번에 중국이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약간 인플레이션의 그 구조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채권 시장의 흐름도 자, 이거 40년짜리 넘는 겁니다. 자, 이게 80년대 그 볼커가 만들었던 20%짜리 콜금리예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장장 40년간 강세를 내려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약세장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톡톡 튀는 약세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세월의 강세장이었는데 이게 금리가 0%까지 가자 더 이상 못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모두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는 안 될 거로 봅니다만 이게
이런 반대 데칼코마니의 사이클이 없을까? 상상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등하려면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게 이제 저금리를 뉴 노멀이라고 했는데, 이 뉴 노멀이 깨지고 그냥 노멀로 다시 어느 정도 금리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는 그런 흐름들이 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 긴급 바이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고,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 채권 시장이 여기서 더 나빠지게 되면 일파만파가 되기 때문에, 한국도 보셨죠? 한국에서 여러분 보신 거예요. 처음에 나오고 뭐지 하다가 이제 못 믿어 하니까 바바바바바박. 한국, 제가 국제금리 차트는 안 갖고 나왔는데, 한국 국제금리 차트 보면 아주 그냥 뭐 국제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완전 맛 갔어요. 예, 유통시장은 완전 맛이 갔는데, 주식시장 떨어진 것보다 더 지금 심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더 가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사전 차단이 좀 나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국이 큰일 했네, 뭐 이런 정도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로 인해서 12월 달 미국 FOMC에서 금리가 75bp 인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랠리를 뽑겠죠? 랠리를 뽑는데 여전히 변수는 어디다? 주식시장이다. 랠리를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된다? 연준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쫄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많이 올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면 또 강경한 태도로 발언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면 매파적 발언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언제까지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 각도기 TV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봤습니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진 않죠. 나타나는데 크게 나타날 것 같진 않고, 언제 크게 나타날 건가? 내년 1분기 이후에는 확실히 좀 떨어지겠다. 뭐 전년 그 기저효과도 있지만, 드디어 렌트비가 그때쯤이면 떨어지는 게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 근데 렌트비 떨어지는 게 조금 덜 가시화되니까 내년 한 1분기까지는 그럴 것 같으니, 후행성 때문에 알긴 알아도 실제로 떨어진 건 들을 거니까, 그러면 그게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올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올린다? 지금 여전히 시장에 돈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태도가 또다시 기대 인플레이션 누르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12월에 50bp라고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계속 약세로 왔다가 이게 되돌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뭐 이번에 75bp, 그 다음 12월에 50bp, 그게 뭔데? 너무 높잖아, 금리.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워낙 쫄았던 시장이니까 그 쫄았던 것을 반등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한국 시장 얘기로 이제 넘어오도록 하죠. 자, 한국 시장 역시 주말에 토요일 날 위기가 왔습니다. 주말에 아무 얘기도 안 나오면 좀 문제입니다 하고 한숨을 내쉬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아침 시황을 해드리면서 위기라는 표현을 제가 잘 안 하는데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 한숨 돌릴 수 있겠는걸 이것은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상거시 경제 금융회의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체한펀드로 24일부터 회사채와 CP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했고요. 한국증권금융 쪽에서는 돈 많은 곳이죠.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ABCP라는 건 뭐냐면 에셋 베키드 CP예요.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과 관련해서 매입을 해주겠다. 여기에 한 3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추가 지원도 확충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 매입 한도를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사 CP를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한국은행이 적격 담보 대상으로 공공기관채와 은행채까지 포함하겠다. 자, 기존에 그 국채만 한 거죠. 근데 공공기관채와 은행채, 공공기관, 강원도 뭐 이런데. 자, 공공기관채, 은행채도 포함하겠다. 그 다음에 기재부는 기존 시장 안정화 조치에다가 플러스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공급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라고 했어요. 50조 원. 자, 급했다는 게 느껴지죠.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50조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해줘야 시장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괜찮겠구나. 오늘 이제 채권 시장 보면 채권 금리가 뚝 떨어지게 될 거다. 아마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한국 시장은 아마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걸 보고도 불만족스러우면 더 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채권 딜링을 해본 경험 없기 때문에 그냥 알채권이나 사고 팔았지 채권 트레이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그쪽보다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그 건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 부동산 PF 대응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보증 확약을 하겠다. 아니 이렇게 할 건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소송 가면 져요. 소송 가면 지는 걸 왜 그렇게 했냐는 거지. 응? 아니 그러니까 다르게 쳤어야지. 다르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다시 다르게 증명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신용시장을 붕괴시키는 행동을 한 거라서 제가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강원도에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잘못한 건 전임자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따르게 해야지.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열받아하고 저기 대들보를 뽑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화가 난다 이렇게 했던 거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사업자 보증 10조 원으로 확대한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자, 이창현 한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자금시장 안정 방안은 ABCP 중심으로 최근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데 대한 미시 조치다. 거시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은이 적격담보증권 대상의 국채 외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고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스페셜 퍼포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특수 목적 법인과 다른 방안에 대한 대책은 빠졌는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금융시장은 조금 안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조금 아마도 한숨을 돌릴 것 같다. 근데 만약 여기서 안 되면 추가적인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원번째가 안 되면 투번째까지 이어지면 뭐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했으면 투번째도 나올 준비는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 충격의 당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영상 보셨나요? 후진타오 쫓겨나는 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지. 중간에 쫓아냈어. 와, 나는 시진핑 표정이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 20기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공개되었는데요. 공청당과 상하이방이 몰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시자당이라고도 하고 태자당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한 거죠. 자, 시진핑 당서기로 재선출됐고요. 리창 현직 상하이시 당서기, 그 다음에 자오러지 전인대 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고요.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리씨 광둥성 당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다 자기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놀랍죠? 집단 지도체가 종언을 구했다. 중국의 집단 지도체가 끝났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느냐? 각도기 시선은 어떻게 보이느냐? 독점적으로 권력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사회는 더욱더 일사불란해질 것이다 라고 만들어지고요. 자,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 강세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창의적인 일은 애매해지죠. 자, 한국의 엔터 사업은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집단 지도 체제 종식에 따라서 유화책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왜? 이런 정도까지 했으면 뭔가 당근을 줘야 되겠죠? 당근을 던져줘야 할 시기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정리 다 끝났으니까 이 체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체제인지 체제 선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프로파간다가 아니고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완화 정책을 하든지 제일 큰 건 저거죠. 그렇게 세게 했던 셧다운을 풀어주는 거, 뭐 이런 거 되겠죠? 셧다운 풀어주면 단기적으로 경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무슨 경제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셧다운을 풀어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할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 활동성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냐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가 밀어주는 산업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조업 산업 경쟁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압도적인 제조업 강국이 중국이 될 것이다. 세계 원탑 제조업 강국이 중국이 될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돌아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지만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은 계속해서 대결은 계속해서 될 것이다. 뭐 당연하게 그렇게 될 것으로 시나리오가 짜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놓쳤죠. 2차 전지는 지금 놓쳤어요. 미국이. 그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이거를 못하면은 이제 차후 경쟁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IRA법을 그렇게 급격하게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2차 전지의 중국의 압살이 미국을 훨씬 더 경계감을 갖게 할 것이다라는 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공동부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로 같이 모르겠어요.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다시 풀어줄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공동부유 얘기가 나온 것으로 감안을 해보자면 농촌이라든가 조금 지금 아직 경제 발전이 덜 된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데 아마 그것이 사회 총 GDP 성장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농촌 사회가 발달을 많이 하면은 엄청나게 2배 뛰었어. 그러면은 GDP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흐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싸우는 것도 제한적으로만 싸울 겁니다. 그럼 부분적으로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중국에 저렇게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따라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가 제조 생산 밸류 체인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할 것이고 그다음 또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애플도 팔아먹어야 되고 테슬라도 팔아먹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유지하되 최첨단에서의 그 싸움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로 제2의 제조 거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베트남은 좀 하긴 할 텐데 나라 규모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군대식의 흐름들을 제조업에서 갖는다면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여줘서 중국의 제조업 강국 흐름들은 지속될 것이고 중국에서의 새로운 기업들은 정부 정책 하에 있으면 잘 크되 정책 바깥이거나 눈 밖에 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좋았던 빅테크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말 잘 듣는 애들한테 떡 하나 주면은 그 기업들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르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할지.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으로 시나리오 하나를 짜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